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무패 행진을 유지하고 있는 토트넘 허스퍼가 챔피언스리그 2차전 스포르팅 리스본과 원정 경기에서 2022-2023 시즌 첫 번째 패배를 당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교체 아웃한 이후 후반 추가 시간에만 2골을 내주면서 충격적인 완패를 당했는데요. 이날 경기를 마친 후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것은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선발 출전시켜야 하느냐에 대한 황당한 논쟁입니다.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데 올 시즌 이번 스포르팅 리스본전까지 8경기 연속 선발 출전한 가운데 아직도 골을 넣지 못한 것이 손흥민 선수의 경기력 저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프리미어리그를 대표하는, 잉글랜드 축구를 대표하는 레전드 리오 퍼디난드와 마이클 오원은 이 주장을 정면 반박했고요. 오히려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제대로 활용해야 된다. 손흥민 선수 선발 명단에서 빼는 것, 그리고 손흥민 선수를 교체하는 것, 기용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영국 방송 BT 스포츠가 이번 토트넘과 스포르팅 리스본의 경기를 중계했는데요. 리오 퍼디난드와 마이클 오원은 사실 이날 리버풀과 아약스의 경기를 중계한 전문 패널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흥민 선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무엇인지, 토트넘의 문제를 어떻게 진단했는지 영국 BT 스포츠의 손흥민 논란 대토론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트넘이 스포르팅 리스본과의 원정 경기 2대0으로 졌죠. 이 경기 말씀드린 대로 영국 내에서는 BT 스포츠가 중계권을 갖고 있는데요. BT 스포츠 2, BT 스포츠 3 등 다양한 채널에서 여러 경기들을 중계했어요. 토트넘의 경기는 BT 스포츠 3에서 중계를 했는데, 토트넘 경기를 주로 분석하는 토트넘 감독 출신 글렌 호들, 토트넘 선수 출신 저메인 지나스와 피터 크라우치가 출연을 했습니다. 말씀드린 리오 퍼디난드와 마이클 오원, 맨유와 리버풀의 레전드죠. 이 두 선수는 리버풀과 아약스의 경기를 해설하는 패널로 참가를 했는데, 그 이후 진행된 챔피언스리그 투나잇, 챔피언스리그 경기 분석 별도 프로그램에서 손흥민 선수를 선발해서 빼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시청자들의 의견을 받았고 그에 대한 이제 답변을 하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토트넘 스쿼드가 이제는 충분히 두터우니까 이제는 더 이상 손흥민 선수에게 의존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아마추어적인 의견들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을 한 것인데요. 먼저 이날 경기를 해설한 글렌 호들, 저메인 지나스, 피터 크러치의 경기 주요 상황 분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글렌 호들은 이번 경기 토트넘이 팀 자체가 못했다라고 설명합니다. 90분 이후, 그러니까 실점을 한 상황까지 포함해서 경기 내내 스포르팅 리스본이 이길 자격이 있는 경기를 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일단 토트넘의 경기 전개 방식에 대해서, 그리고 실점 상황에서의 문제를 짚었습니다. 호들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토트넘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공을 통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뭔가 만들어야죠. 몇몇 기회가 있었는데 살리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 7, 8분에 왜 그렇게 뒤에 많은 공간을 남겨뒀는지 모르겠습니다. 경기 마지막 순간에 간격이 크게 벌어졌어요. 더 콤팩트하게 운영해야 했는데 그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합니다. 즉 전반적으로 글렌 호들 감독은 이번 리스본 원정에서 토트넘이 너무나 적극적이고 라인을 높이고 빌드업하는 축구를 했는데, 오히려 효율적이고 신속한 역습 축구를 통해서 공을 오래 소유하지 못한다거나 패스 전개가 많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상대 문제를 직격하는 플레이, 그리고 거기서의 파괴력을 보이는 축구를 했어야 되는데, 경기 막판에 와서야 쫓기다 보니까 올라갔고, 그러다가 뒷공간을 남겨뒀고 그 뒷공간을 통해서 상대가 역습하게 만들었던 것, 그것이 문제였다. 경기 운영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저메인 지나스는 일단 토트넘이 후반전에 특히 막판에 수비가 좀 떨어졌던 것, 콤팩트함이 떨어졌던 것에 대해서는 사실 체력적인 이유로, 물리적으로 경기 내내 강한 압박을 유지할 수는 없다. 대부분의 경기에 강한 압박 절반, 나머지 중간 정도, 좀 낮은 정도의 압박을 반반씩 섞어서 체력을 좀 안배하곤 하는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테 감독의 축구, 콘테 감독이 프리시즌까지 치른 토트넘에 대해서 기대한 바가 있었는데 나 역시 실망스럽다. 게다가 이런 실망스러운 내용이 처음이 아니죠.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와 마찬가지로 토트넘이 굉장히 지쳐 보였다. 일단 에너지 레벨 자체가 떨어져 보였다라고 설명했고요. 그와 더불어서 제대로 몰입되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팀이 확실하게 유기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것 같다. 훈련을 너무 강하게 했기 때문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콘테 감독의 풀신에 대해서 팬들이 기대했던 것만큼, 그리고 내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면서 경기력 자체에 대한 문제를 짚었습니다. 여기에서 피터 크라우치는 마르세유와의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도 이기긴 했지만 경기력은 비슷했다라고 지적을 하는데요. 그때는 홈팬들의 기운을 받았는데 전반전 경기력이 좋지 않았고 상대가 이제 형태를 벗어나서 달려들면서 압박하고 그런 플레이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번 경기도 결국 역습으로 뒤늦게 2골을 내줘서 지긴 했지만 경기력 자체는 마르세유전과 비교했을 때 유지되고 있다. 즉 최근에 토트넘의 부진은 경기력적으로는 계속 이어져 온 문제지 이번 경기가 단발적으로 생긴 문제가 아니다. 토트넘의 경기력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지목한 것입니다.
이날 BT스포츠의 진행자로 나온 영국 내 공신력 높은 축구 전문 진행자인 시마 자스왈은 토트넘은 오히려 실점전에도 위고 로리스가 여러 차례 훌륭한 선방으로 팀을 구할 정도로 사실 경기적으로는 그보다 이른 시간에 골을 내주고 질 수도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요. 글렌 호들이 이어받아서 설명을 합니다. 로리스 선수 선제골을 내주기 직전에 페드로 포로 선수의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선방하는 장면인데 로리스가 대단한 경기를 했고 특히 이 장면에서 정말 좋은 선방을 했다. 한 번 스텝 밟고 점프해서 공을 막아냈기 때문에 개인적인 능력으로 실점을 막아낸 그 장면이었다고 했는데 하지만 여기서 위험이 끝났다고 소두섬 선수들이 생각한 것 같다. 조금은 아니란 것 같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이어진 코너킥에서 실점을 하게 되는데요. 이 장면에서 주목할 것은 골대 앞에 로리스 선수가 막을 수 없는 구석에 한 명의 토트넘 선수는 들어가서 걷어낼 수 있게 몸으로라도 막아낼 수 있게 서줬어야 되는데 그런 선수가 한 명도 없었다는 세트피스 수비 전략의 문제예요. 일단 코너킥에서 원더풀한 골이 나왔는데 이렇게 6야드 박스 안 골 에어리어라고 부르는 골대 근거리 박스 안에서 저렇게 빠른 속도의 헤더 슈팅이 온다면 로리스가 아무리 좋은 폼을 보이고 있고 좋은 선방 능력을 갖고 있어도 반응할 수가 없다. 저런 속도로 퍼스트 터치 헤더, 논스톱 헤더가 온다면 게임 끝난 거다. 게다가 너무 늦은 시간, 후반 45분에 와서야 골을 사용했기 때문에 만회하기가 어려웠는데 무엇보다 최근 다른 경기들도 마찬가지로 토트넘은 세트피스 수비가 끔찍했다.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력이 안 좋다는 것은 계속해서 지적됐던, 지난 시즌부터 지적됐고 콘테 감독이 오기 전에도 지적됐던 문제죠. 잔니 비오라는 세트피스 전문 코치를 영입했지만 이 코치는 세트피스 수비의 전문가라기보다는 공격의 전문가, 토트넘의 세트피스 공격을 조금 더 다채롭게 만들어주고 있는 코치이기 때문에 이 수비적인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있는데요. 저메인 지나스가 말을 이어받아서 그렇다면 왜 이 지역을 비워놨느냐? 세트피스에서 일단 토트넘 선수들의 위치 선정에 대한 비판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문제이고 누군가가 이 상황에서는 골대 앞에 서 있어야 했는데 사실 많은 팀들이 최근에는 오프사이드 문제 때문에 이 위치에 선수를 안 두고 있다. 1차적인 헤더 슈팅 상황뿐 아니라 재차, 2차 공격이 이어질 때 여기 서 있는 선수 때문에 오프사이드 위치에 있을 수 있는 상대팀 공격수가 온사이드가 돼서 실점할 수 있는 상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여기에 안 두고 있는데 이런 슈팅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 막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비워둬서 안 됐었다. 이 자리를 비워둔 대가를 치른 것이다 라면서 토트넘의 세트피스 수비 위치 변정 배분 자체가 문제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비적인 문제를 떠나서 공격 전개력, 경기력 자체에 대한 문제가 더 크다고 지나스가 설명을 이어가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토트넘의 공격력이 굉장히 흥미진진하다는 얘기를 했다. 손흥민과 히샬리송 중에 누가 뛰어야 하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많은 골도 넣고 있었다. 실제로 히샬리송 선수가 골맛도 보고 또 화끈한 축구도 보여주고 잘 될 때도 있었잖아요. 하지만 그럴 때도 문제는 있었다. 특히 이번 경기에서 토트넘이 만들어냈던 기회 대부분이 몇 마일이나 앞서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오프사이드에 걸렸다. 뒷공간을 파고드는 공격 패턴 플레이 만드는 거 좋은데 상대가 간파하고 오프사이드 트랩으로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정도로 그리고 그런 장면들이 이번 경기에는 유독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전 경기도 있을 정도로 정밀하지 못했다. 선수들 간의 링크업 플레이와 시너지가 확실하게 된다면 그런 상황까지 깨고 나서 플레이가 될 수 있고 공격 기회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오늘 플레이에 전혀 보이지 않았다. 즉 토트넘이 공격적으로 콤팩트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수비도 공격도 확실하게 조직력이 갖춰지지 않은 느낌이다.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이 진짜 걱정된다. 이렇게 지나스가 지적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글렌 호들 전 토트넘 감독은 콘테 감독의 축구 방식, 경기 방식이 너무 공격 전개가 느리다. 경기 중에도 패널끼리 서로 이야기했다고 했는데 토트넘이 4-5번의 패스를 연결하는 부분 분명히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나는 더 빠르게 공격을 해야 된다. 저렇게 매끄러운 빌드업이 전개되는 건 좋지만 결국에는 상대가 수비 지역에서 자리를 잡게 되고 공간을 없앨 수 있기 때문에 3번의 터치만에 골대로 갈 수 있는데 왜 계속 패스만 했느냐 이렇게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 실점 장면에서 에메르송 로얄 선수를 대놓고 비판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무엇보다 선제골 허용 이후 후반 추가 시간에 아르투르 고메스 선수에게 두 번째 골을 내줄 때 개인 수비가 너무나 안 좋았기 때문인데 그와 더불어 저메인 지나스는 이날 경기에서 토트넘이 득점을 할 수 있었던 2번 정도의 큰 기회가 있었는데 그게 에메르송 로얄에게 갔고 로얄이 놓쳤다. 그리고 수비적인 관점에서도 두 번째 실점을 포함해서 최악의 부진을 보인 선수가 로얄이다. 토트넘도 다 봤을 것이다. 정말 우려된다. 득점도 안 됐고 무실점 수비도 못했기 때문에 로얄은 공수 양면에 걸쳐서 이날 최악의 선택인 것이 드러났다. 결국엔 로얄 선수의 오른쪽 윙백 자리에 오히려 변화를 줘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피터 크라우치도 이 장면, 두 번째 실점 장면을 설명하면서 토트넘의 경기 막판 수비가 really poor, 아주 형편없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르투르 고메스가 개인적인 돌파력, 지금 보시면 왼쪽 측면에 표시된 선수죠. 아주 긴 거리를 돌파해 들어와서 멋진 골을 넣은 것이기도 하지만 지금 보시면 가랑이 사이를 내주면서 로얄 선수가 이미 먼 곳부터 어디로 어떻게 들어올지를 대비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냥 뚫렸거든요. 형편없는 수비였다라고 설명했고 글렌 호들은 직접적으로 에메르송 로얄이 아르투르 고메스 선수를 더 가까이에서 붙으면서 더 빠르게 대응을 해줬어야 된다. 대인 수비를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너무나 못했다라고 지적한 것입니다.
이와 더불어 사실은 글렌 호들이 최근 계속해서 이제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자신감도 좀 떨어져 있고 리프레시할 필요가 있다 보니까 선발 명단에서 한번 좀 빼야 될 타이밍이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 인물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날 경기 전에도 글렌 호들은 손흥민 선수를 한 번쯤은 선발에서 빼야 할 타이밍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대단한 선수다. 손흥민 선수 물론 페블러스한 선수고 훌륭한 선수인 건 나도 인정하는데 최근에 고전하고 있는 것도 맞고 자신감이 떨어진 상황이라면 해야 할 일이 뭐겠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조금은 이제 손흥민 선수를 후반에 투입해서 좀 역습할 때 힘을 내는 그런 역할로 써보면서 골을 나게 만들고 골이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선발로 써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글렌 호들 감독이 무조건 손흥민 선수를 주전에서 빼라 이렇게까지 주장한 것은 아니지만 어찌됐거나 이날 경기는 조금은 역습 형태의 축구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라는 얘기 속에서 손흥민 선수를 후반에 썼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경기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도 유럽 대항전의 원정 경기는 무엇보다 홈 관중의 분위기가 대단하고 타이트하다. 전형적인 챔피언스리그 경기가 이렇다. 홈팀이 그래도 공격적으로 나서고 압박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토트넘이 뒤로 내려서서 또 케인도 뒤로 빠지고 케인이 스루 패스를 찔러갖고 역습하는 형태로 운영을 할 것이다. 토트넘이 그렇게 대응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이제 후반전에 상대가 막 몰아치다가 지쳤을 때 투입을 해가지고 케인 스루 손흥민 침투 골 이런 것들을 이제 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홈에서 치렀던 마르세유와의 경기에서 그런 역습 축구를 했고 오늘은 리스본 원정에서 공을 쥐고 주도적인 축구를 하는 뭔가 반대의 운영을 했다라면서 글렌 호들은 이제 콘테 감독의 경기 운영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비판을 했는데요. 지금 나온 그 얘기, 손흥민 선수를 이쯤에는 선발에서 빼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들이 지금 영국 팬들은 뿐만 아니라 언론에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디 애슬레틱에서 토트넘을 전담하고 있는 잭 핏브룩 기자도 경기가 끝나고 난 트위터 멘션에서 이렇게 남겼어요. 올 시즌 토트넘은 어쨌거나 잘 되고 있지만 손흥민은 못했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이번 리스본과의 경기는 손흥민과 케인 모두 못했다. 분명 이 두 명의 선수를 빼는 것은 큰 결정이 될 것이다. 선발 명단에서 손케 듀오를 둘 다 빼든 한 명을 빼든 큰 결정일 것인데 이미 히샤리선과 클루세스키는 그렇게 선발에서 빠진 바가 있고 이 두 선수는 심지어 냉정히 말했을 때 손흥민과 케인보다 경기력이 더 좋고 잘하고 있는데도 선발로 못 나오는 경기들이 있을 정도니 손케 듀오도 이제는 언터처블이 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을 공신력 높은 영국 기자가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BT 스포츠의 챔피언스리그 투나잇의 진행자가 이날 챔피언스리그 투나잇의 메인 해설자로 출연한 리오 퍼디난드와 마이크 로원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두 분께 왔습니다. 또 한 팬의 왓츠앱 질문인데요. 손흥민 선수가 이제 선발 명단 스타팅 11에서 최근에 부진했던 경기력 때문에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콘테 감독이 이제 좀 선발 명단을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나요?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이 질문의 내용이 다 끝나기도 전에 막 질문을 하고 있는데 퍼디난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No chance. 그럴 일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손흥민 선수를 선발에서 뺀다는 것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라고 강하게 반박합니다. 지난 시즌 골든부트 위너 모하메드 살라와 함께 지난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에요. 사람들은 겨우 6번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그리고 2차례 챔피언스리그 경기를 보고 나서 손흥민 선수를 빼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죠. 만약 케인이 이렇게 득점하지 못했다면 선발에서 빼라고 했을까요? 만약 제가 그 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는 선발에서 빼지 않을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톱 플레이어입니다. 톱 플레이어예요. 지금 몇 경기 골이 안 나오고 있다고 해서 경기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는 뺄 수 없는 존재고 케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손흥민 선수의 비중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도 뺄 수 없는 케인과 마찬가지 동급이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BT 스포츠의 챔피언스리그 투나잇 진행자도 그 얘기를 받으면서 이렇게 그 발언을 지지합니다. 비록 손흥민 선수가 득점은 하지 못하고 있지만 상대의 수비를 깨고 있고 창의성의 측면에서는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손흥민 선수를 지지하고 있는 여러분도 이 기록을 보신다면 놀랄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 화면을 띄웁니다. 바로 프리미어리그의 90분당 찬스 메이킹, 기회 창출 기록인데요. 2015-16 시즌에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 처음 왔고 8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잖아요. 2015-16 시즌, 첫 시즌 조금 부진했죠. 적은 기를 겪었는데 그 당시에 90분당 손흥민 선수의 기회 창출은 1.47회, 한 골에서 2골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플레이를 펼친 것이고요. 2016-17 시즌 본격적으로 적응에 성공했던 그 시즌에 1.87회의 기회를 만들어냈고 2017-18 시즌에 1.5회로 조금 줄었고 2018-19 시즌에도 1.45회, 2019-2020 시즌까지 1.48회 등 경기당 한 골에서 2골 정도를 이제 만들어내는 활약을 펼치다가 무리뉴 감독이 자리를 잡은 2010-2011 시즌에 손케 듀오의 플레이가 제대로 불붙기 시작했고 이때 손흥민 선수의 경기당 90분당 기회 창출이 2.16개로 굉장히 높아졌어요. 2.16회면 경기당 2골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기회를 최소한 만들었다는 것이고 그 이상의 기회를 만든 경기도 있었다는 것이고요. 지난 2011-2012 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한 시즌에도 경기당 2.15회의 기회를 만들었는데
올 시즌 골이 없다 하는데 오히려 기록이 더 좋다. 기회 창출이 90분당 2.37회로 경기 영향력, 공격 영향력은 훨씬 더 좋아졌다. 오히려 손흥민 선수가 기회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골을 못 넣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표를 보면서 마이클 오원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맞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기회를 만들고 있는 기록을 본다면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다는 것은 머릿속에만 있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손흥민 선수가 부진하다는 건 단지 골이 안 나오고 있는 그 기록적인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현실에서는 벌어지지 않고 있는 일인데 머릿속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8번째 시즌을 보내고 있고 저는 퍼디난드가 사람들의 기억력이 짧다고 얘기한 것에 동의합니다. 몇 달 전에 챔피언스리그 득점왕이었고 최고의 골잡이였고 최고의 공격 선수였는데 그런 선수가 이제 부진했고 폼이 떨어졌으니 빼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얘기다. 손흥민 선수는 잘하고 있는데 다만 운이 따르지 않고 팀의 전술적인 문제와 달라진 구성 여러 다른 이유 때문에 골이 안 나오는 것이지 손흥민 선수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마이클 오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약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맨체스터 시티나 리버풀 같은 팀이라면 그래 우리는 손흥민과 케인 둘 중 하나를 선발해서 빼보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 얘기는 백업 자원들의 수준이 맨유, 맨시티, 리버풀 정도면은 사실 그렇게 고려할 수도 있는데 토트넘의 수준은 솔직히 그 정도 아니고 히샬리송과 쿠루셉스키가 솔직히 손케듀오 대신 그 둘 중에 한 명을 빼고 선발로 나올 정도 선수 아니다. 클래스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둘 중에 한 명을 빼자고 한다면 사실 대부분 손흥민 선수를 빼자고 하겠죠. 케인이 아니라 손흥민 선수를 빼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겠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케인 선수는 일단 올 시즌 초반에 많은 골을 지난 시즌보다 넣고 있고 뭐 손흥민 선수보다 한 살이 어리기 때문에 상대하기 어려운 공격수라는 측면에서 손케듀오 중에 한 명을 빼야 된다면은 그래도 손흥민을 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둘 다 똑같다. 위대한 선수들이다. 이런 위대한 선수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줘야 하는 때가 있다. 즉 이렇게 섣불리 빼서 자신감을 떨어뜨린다거나 상처를 준다거나 흐름을 잃게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뛰게 하면서 골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이클 오원은 이렇게 얘기해요. 두 선수를 빼자는 얘기를 하시는데 팀을 2년, 3년, 4년간 이끌어온 선수입니다. 길게 이끌어온 선수예요. 모두가 지금까지 토트넘은 손흥민과 케인의 투맨 팀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 이전에 보여줬던 평균 수준에 못 미치는 조금 조용한 경기를 했다라고 빼자고들 하는데요. 그럴 경우 선수들이 어떻게 느끼냐면요. 그래? 나 팀에 충성 다해왔는데 몇 경기 부진했다고 팀의 최고의 선수인 나를 빼? 나를 벤치로 내린다고? 약간 이제 기분 나빠할 거라는 겁니다.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예요. 글렌 호들 감독이 말한 것처럼 리프레시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하고 헌신해왔고 지금까지도 잘해왔고 지금 잠깐 골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나의 경기력과 상관없이 안 나오고 있는데 나를 뺀다면 반발할 것이고 오히려 좋지 않은 효과가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퍼디난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저는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Get the best out of him. 이게 뭐냐면은 지금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콘테 감독에 대해서 지지해왔던 사람이고 또 콘테 감독이 조금 민감하게 반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유하게 표현을 한 것인데 지금의 토트넘의 전술이 손흥민 선수가 확실하게 많이 골을 넣고 경기를 잘할 수 있도록 그런 구조가 되어지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선수가 팀에 맞춰야 된다고들 하잖아요. 하지만 손흥민 선수는 그렇게 해서라도 기용해야 할 만큼 좋은 선수다. 팀이 살려서 써야 할 정도의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모든 팀에는 뺄 수 없는 선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선수들이 있습니다. 배제하거나 뛰지 않게 해야 할 수 없는 그런 선수. 팀이 작동하게 만든 선수들이 있는데 손흥민은 바로 그런 유형의 선수다. 골이 나오건 없건 손흥민 선수는 부품이 아니라 팀의 중심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뺄 수 없다라는 것인데요. 마이클 오원은 게다가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퍼디난드의 말에 이렇게 또 받아서 말을 설명합니다. 하지만 토트넘은 이미 손흥민 선수와 케인 선수가 최선의 플레이를 펼칠 수 있게 하는 법을 알고 있습니다. 두 선수는 이미 그 방법을 보여줬고요. 둘이 지금 잘 작동하지 못하는 게 방법을 몰라서 콘테 감독이 전술적으로 방법을 못 찾은 게 아니라 안 쓰고 있을 뿐이다. 다시 둘이 잘하는 전술을 써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러자 BT 스포츠의 진행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한 명을 공격수에 교체를 해야 된다면 지금 계속 같은 선발 명단이 나오고 있는데 케인, 손흥민 중에 한 명을 빼는 게 아니라 히샬리송을 빼야 된다는 말이시죠? 이렇게 얘기하니까 마이클 오원이 absolutely 맞습니다. 그 얘기입니다라고 합니다. 히샬리송이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조합을 바꿔가면서 경기의 해법을 찾는다면 손케 중에 한 명을 빼고 로테이션 혹은 변화를 주는 게 아니라 히샬리송이나 쿠루세스키가 서로 다른 경기력과 스타일을 갖고 있으니 그 조합을 바꾸든지 아니면 둘을 유지한 채 둘을 같이 쓰든지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죠. 오원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손흥민과 케인은 이미 수많은 골을 합작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한 조합이에요. 또 다른 톱플레이어를 데려와서도 잘 작동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선수가 손흥민 선수가 지난 몇 년간 보장해준 플레이보다 더 확장된,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모습을 끌어낸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선수가 와서 예를 들어서 손흥민 선수 빼고 투입해서 그 선수가 잘할 수도 있어요. 더 좋은 경기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의 측면으로 봤을 때 손흥민 선수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 손흥민 선수를 빼고 다른 선수를 대신 넣어서 경기를 선발 출전시켜서 했을 때 더 좋은 플레이가 나올 거라고 장담할 수 없다. 나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리오 퍼디난드가 직접 공격수였던 오원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커리어에서도 잘 맞는 파트너도 있었고 또 새로운 선수가 가서 해가지고 조합이 바뀌는 경우들도 있었고 로테이션도 있었는데 실제로 선수 입장에서는 어땠나요? 즉 지금 손케듀오의 곁에 지난 1월에 쿨루세스키도 왔고 이번 여름에 시샬리송이 오면서 이 선수들과의 조합을 맞춰가는 과정 속에 올 시즌 지금 손흥민 선수의 득점이 안 나오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역할 배분 문제 등에 대한 질문을 한 건데요. 오원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 커리어에 다양한 유형의 훌륭한 선수들과 파트너십을 이룬 것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저의 가장 잘 맞았던 파트너십 선수는 에밀 헤스키였습니다. 하지만 골잡이 유형인 앨런 시어러, 로비 파울러 같은 선수들과도 함께 뛰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의 역할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경기해야 했습니다. 제가 가진 능력을 가진 선수들이니까요. 그러니까 몸빵이 되고 포스트 플레이도 해주고 조금은 동료에게 기회를 만들어주는 에밀 헤스키와 경기하는 게 내가 좋았다. 나는 작고 빠르고 득점을 잘하는 선수니까 그 조합이 좋았는데 하지만 항상 헤스키랑만 경기할 수가 없고 나처럼 뭐 빠르거나 나처럼 골을 잘 넣는 시어러 파울러와도 호흡을 맞춰야 됐었다. 그럴 때는 내가 다르게 경기를 해야 됐었는데 일단 그런 선수들과 그래서 경기하면서도 결과를 만들어냈고 잘했다. 그리고 헤스키도 골 못 넣는 선수 아니다. 헤스키도 득점력이 있는 선수였고 하지만 대단한 팀 플레이였기 때문에 내가 플레이하기가 편했고 자연스럽게 플레이가 잘 됐다. 헤스키는 나랑 파트너십이만 좋았던 게 아니라 파울러랑 할 때도 좋은 선수였다. 하지만 내가 파울러와 경기를 할 때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 했다. 시어러와 뛸 때도 그랬다. 그러니까 헤스키와 할 때처럼 자연스럽진 않았으니까 고민도 해야 되고 플레이에 대해서 다른 면도 좀 보강해야 되고 그렇게 좀 경기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그래요. 손케듀오는 딱 들어맞는 조합인데 손케듀오를 해체시키고 쿠루세스키, 케인, 히샬성이 들어간다면 다시 더 많은 생각이 필요하고 잘 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고 그런 리스크를 감수할 게 아니라 손케듀오는 기본으로 박아놓고 다른 선수들이 이 둘이 잘할 수 있도록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그런 조합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이미 잘 된 거 그냥 써라. 이런 얘기입니다. 안 풀리면 히샬리송을 빼고 쿠루세스키를 넣어보든지 지금처럼 또 쿠루세스키가 함께할 때 안 되니까 히샬리송을 넣어본 것처럼 이런 다른 방식을 찾아야지 손흥민, 케인 중에 한 명을 뺀다라는 가설은 존재할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 바로 이런 얘기입니다. 어찌됐거나 손흥민 선수가 올 시즌 개막 후 아직까지 첫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9월 달에 일정은 한 경기만 남았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9월 18일 일요일 새벽 1시 30분에 펼쳐지는 레스터시티와 프리미어리그 홈 경기인데요. 과연 이 경기에서는 마수고리골이 나오면서 이런 모든 우려와 논란을 잠재우는 손흥민 선수의 활약이 펼쳐질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9월 23일과 27일에는 손흥민 선수가 한국에 와서 코스타리카, 카메룬을 상대로 2022 카타르 월드컵 데뷔 평가전을 치르고요. 다시 영국으로 돌아가서는 10월 1일 토요일 저녁 8시 30분에 아스널과 북런던 더비 빅매치를 통해서 10월달 무려 9경기나 치러야 하는 빡빡한 일정 속으로 들어갑니다. 토트넘이 챔피언스리그에서 첫 번째 패배를 당했기 때문에 독일 클럽 프랑크푸르트와 2연전 챔피언스리그 경기 역시 매우 중요해졌는데요. 과연 콘테 감독이 손흥민 선수를 살리기 위한 어떤 방법을 찾아낼 수 있을지 한준TV에서는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의 모든 소식 총정리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